하나솔루션 최근 이제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이게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 좀 해드릴 거고요. 요즘 이슈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이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솔루션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쨌든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이제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하나솔루션이 이제 지난 26일 날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무려 2조 4천억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시총이랑 관련지어 보면은 해당 금액은 이제 전체 시총의 60%가 42%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상증자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유상증자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유상증자한 만큼 일단 희석이 되니까 그걸 좋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싫어하는데 그래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냐. 유상증자로 가져온 자금을 갖고 공장을 진다든지 그럼 공장을 지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그래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상증자로 벌어들인 가져온 돈을 갖고 새로운 신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을 M&A를 하는데 그 자금을 쓰겠다. 왜냐하면 M&A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을 갖고 M&A를 할 수 있지만 해당 회사가 너무나도 이제 쭉쭉 뻗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몸값이 상급보다 높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손을 빌려서 주주들이 도와주시면 이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그런 M&A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나마 좀 그래도 그런 유상증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유상증자는 무엇이냐? 유상증자를 벌어들인 돈을 갖고 빚을 갚겠다. 이러면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너네들에 준 돈을 갖고 빚감 됐으면은 도대체 내 주식이 그만큼 희석이 되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뭐 희망이 없고 이 회사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의 자산이 그만큼 유상증자를 한 그만큼 액면 그대로 40% 유상증자면 40%만 희석이 되고 30% 유상증자하면 30%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는 상당수 금액이 이제 빚감돼 쓰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약간 좀 2조 넘은 규모면 굉장히 좀 버거운데 근데 빚을 갚는다 이런 데 쓴다고 하니까 원성이 좀 자자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 급여 채정에 대해서도 뭔가 이슈가 있나 봐요.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이제 태양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일단 태양광이 사실 하나솔루션 주가를 갖다 견인하는 사업 부문입니다. 태양광이 안 좋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 하겠다 하면 그나마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기분 나쁘지만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렵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사업 전체로 힘들어서 조 단위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하나솔루션이 작년에 이게 사업보고서에 다 이제 공시돼 나오거든요. 사업보고서에 그 임원들에 대한 지급을 보면은 그 하나솔루션을 이끄는 김동관 부회장 같은 거, 하나그룹의 부회장이죠. 하나그룹 회장은 이제 김천현 회장이고,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엄청난 그 2년간 40억 정도를 받았고, 심지어 주가를 갖다가 주식도 받은 걸 합치면 2년에 걸쳐 80만 문제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건 RSU여서 스톡옵션과 다른데, 스톡옵션보다는 더 비판의 수지가 큽니다. 왜 비판의 수지가 크냐? 그 RSU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80만 주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그 조건을 달성한 조건이 80만 주의 RSU를 지급받은 사람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때로는 뭐 5년짜리도 있습니다. 5년 정도의 재직기를 하면은 RSU의 조건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RSU로 받은 주식이 그 RSU의 그 대상자에게 지급이 돼요. 그러면 김동관 부회장이 10년으로 RSU를 걸었어도 10년이 지나도 다른 회사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면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하나솔루션을 비롯해 다른 하나그룹 계열사들이 RSU를 했는데 거기에 전문 경영이 있어요. 전문 경영 입장에서는 10년 정도 전문 경영이 하나솔루션에 계속 재직을 하면 RSU가 발동합니다. 야, 그럴 일은 별로 없겠다. 해당 대표회사가 10년씩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대표회사에 RSU를 줬다는 것은 하나의 구색이지 실질적으로 발동할 일은 없다라고 주주들이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진 않다라고 보는데 김동관 부회장에게 하나솔루션만 본다면 80만 주를 줬다. 그러면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10년 동안 재직해야 된다. 그럼 10년 동안 재직 안 할 이유가 없죠.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그룹을 넘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눈 가르고 아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회사가 그렇게 엄청난 빚을 아까 제가 빚의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은데 이번 유상증자로 2조 4천억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모으면은 빚감도 얼마나 쓰느냐? 1조가 넘게 돈을 갖고 1조 5천억을 빚감됐습니다. 이 재무제표가 이건 사실 부실하고 이제
황당한 경우거든요. 이런 재무제표를 거느리는 회사에 이렇게 많은 임원들이 그 급여를 받아간다? 이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김동관 부회장도 그렇고 그 전문 경영위원회 남정훈 부회장 역시 작년에 5억 5천만 원의 이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된 그 경영진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예,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예, 그거 한번 맞습니다. 좀 예. 다시 언급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지난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올해 영업이 한 200조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00조쯤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이제 이따가 또 한번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 ADI라는 중요한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작년에 47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최태원 회장보다 전문 경영이고 반도체에 대해서 더 전문성 있다 이거는 광노준 대표는 최태원 회장보다 적게 받았어요.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다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 박종호 부회장이 SK하이닉스 전 부회장이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나 SK그룹의 취재를 보면은 박종호 그냥 고문이죠. 뭐 실제로 하는 건 없어요. 하는 게 없을 거로 여겨져요. 왜냐면 회사 이름대도 그렇게 여겨지고. 근데 정식 이름은 박종호 경영자문위원인데 경영자문위원은 작년에 SK하이닉스에서 얼마의 급여 받았냐?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잘 돼서 내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것 자체로 다른 전문 경영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40억, 100억씩 줘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돈이 샌다면은 SK하이닉스 어디선가 또 다른 돈이 셀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견제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될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사들이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단 한 건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수십 건의 이사들에게 찬반을 묻는 안건이 있었는데 단 한 건의 반대도 없었다. 근데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김성 회장이 얼마를 받는지 말씀 안 드렸는데 김성 회장도 작년에 50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50억을 받았는데 김성 회장이 하나그룹 회장이면은 하나라는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지만 하나솔루션의 계열사에서 50억씩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김성 회장이 건강도 좋지 않아요. 건강도 좋지 않은 분이 김동관 부회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전문 경영도 있는데 그들만큼 하나솔루션에서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을 하고 출장을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 회장 50억씩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이 광노준 대표보다 더 많은 47억을 받고 도대체 박종호 경영자문위원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분은 100억을 받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재벌체제 심각한 병폐가 있다는 것을 병폐가 아직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 병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주를 대신해서 누가 이 병폐를 갖다가 진단하고 병폐를 도려내야 되느냐 우리가 아닙니다. 이사들이 해야 돼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사들 한 명당 26년대 받아야 될 돈이 지급하는 돈이 그 주식가가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주주들이 세는 돈을 막지 않고 있으면 SK하이닉스 이사들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나솔루션도 맞죠. 하나솔루션 이사들도 올해 이사를 5명인가 그런데 이 5분들이 작년에 7분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줄줄이 새는데 그분들 무엇을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분들에게 배임의 소지가 있어 이사들에게 판결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상법 382조 3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도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사들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했느냐. 하나솔루션의 작년에 안건이 찬반의 안건이 101건이었는데 101건에 단 한 건도 이사들이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사업법에서 나옵니다. 별걸 다 내보내죠. 별걸 다 내보내는 의미가 없었어요. 상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이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임의 소송이 붙을 수 있고 배임의 소송에 대해서 그분들이 승소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상법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솔루션은 유상진자이지만 먼저 이사들이 제대로 받는 금액만큼 일을 하면서 김선 회장, 김동건 부회장이 그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관점에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되돌린다면 많은 주주들이 시장에서 하나솔루션을 응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유증 결정에서도 이사들의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온전한 숙고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걸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솔루션 101건은 25년도에 걸친 안건인 거고 작년 25년도 25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올해 아닙니까? 네, 올해 네, 이제 3월 26일 날 유증을 결정했는데
유증을 결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증을 결정한 이사들은 5분인데 그중에 2분은 이틀 전에 유증 결정하기 이틀 전에 이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틀이 한 시간 48시간 뭐 사실은 뭐 맘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3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서류를 보고 궁금한 것들은 직원들이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취재를 하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3시간이면 충분하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하루 정도는 왜 본인들도 뭐 연배가 있는데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이사가 온전하게 그 하나솔루션의 사내 이사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자신의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유증이라는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검토를 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제대로 배임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배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임에 대해서 문제를 걸 수 있는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작년에 통과됐어요. 상법 3882조 3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하나그룹은 이 사안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RSU가 김동관 부회장이 2년 전에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김동관 부회장이 처음 받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이 야 RSU를 니네 다 주고 있었는데 왜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라고 문제 삼으면서 하나그룹이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하고 이 문제가 사실은 공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안을 알았던 건데 하나그룹이 이런 점에서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 상법 개정안 코스피 5천 시대, 6천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지배구조로 시장에 질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주주들의 분노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제 삼성전자 분석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사실 오늘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에 차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예.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면 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이제 3월 2일 날 우리 시장으로는 3월 2일 날 반영됐으니까 3월에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0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해로 YT도 관점에서 올해로 확대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삼성전자 주식 물량이 4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을 갖다가 거의 그냥 폭탄 투하하듯이 그러니까 묻지 않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외국인들의 그 지분율이 20년대 이후로 2020년 이후로 가장 최저비 50%가 무너졌으니까요. 삼성전자가 3년 전에 엄청난 반도체가 치킨 게임 벌이고 있을 때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 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 업황이 좋다면서 제가 아까 SK하이닉스가 올해 200조 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올해 한 200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뭐 전무후무한 그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은 아랑곳하자고 삼성전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궁금증도 있고 사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매도의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어떤지 이런 부분도 비교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올해 이제 들어서는 SK하이닉스가 21조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많이 매도하긴 했지만은 삼성전자보다는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 올해 3월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비교를 한다면 9조 원. 역시 동일하게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절반 정도로 매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1등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느냐? 일단은 거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리 인하는 사실 좀 물 건너갔습니다. 뭐 심지어 뭐 이번 주에 다행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안심은 되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유가가 $100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금리 인상 카드도 조심스럽게 만져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만약에 순조롭게 물러난다면 5월 달부터는 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파월 의장이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금리 인상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탑2에 대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다만 왜 유달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매도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이크론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근 그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이 뭐 미국 본토 주식이니까 마이크론에서 외국인이 매도했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고 오늘 새벽은 뭐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제 종가 기준했을 때 한 달 동안 마이크론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22%.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삼성전자보다 거의 3배 더 가까이 이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결국은 차익 실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야,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을 이제는 현금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저는 사실은 4월 안에 마무리 할 거라 보이고 또 아까 이 코너 앞에서 또 이제 다른 뉴스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자고 있을 그 시간에 그 뭔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 별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레토릭이 좀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진 분이어서 별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어쨌건 오늘 밤에 뭔가 중대 발표를 하면은 뭔가 또 종전 날짜가 당겨지면은 주가가 이제 치유항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지어 전쟁이 벌어지면서 특이한 현상이 무엇이냐? 인플레이션 우려는 당연히 있죠. 근데 특이한 현상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그런 경우는 금값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금값도 같이 내려갔어요. 왜? 불안한 것입니다. 금조차도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20%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졌는데 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더 떨어졌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발표가 아마 내일 오전 10시에 있나 봐요. 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